6월 8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청년 법률가를 만나다. 오늘은 좀 특이한 경험을 가진 변호사를 만나봤습니다. 국제중재 분야 차세대 에이스를 꿈꾸는 한민호 변호사가 그 주인공인데 왕성민 기자가 만났습니다. 한국 무역의 중심 서울 삼성동 무역센터 빌딩에 입주해 있는 한 로펌 휴게실입니다. 심플한 인테리어 사이로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는 전통 자개장이 이채롭습니다. 탁자 위에는 과학자의 미술관, 여행자의 미술관, 식물학자의 노트 같은 인문학 서적들이 놓여 있습니다. How you can see the picture actually the ratio, yeah, golden ratio, and how you apply, how you manage the distance. 책은 한국 책인데 말은 영어입니다. 국제중재 전문 로펌 피터 잉빈 소속 변호사들이 영어로 독서 토론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이게 북클럽이라고요. 저희들이 그냥 좋아하는 책들 가지고 와서 책 읽으면서 서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딱딱하고 바쁜 로펌에 한가하게 웬 북클럽인가 싶지만 김가뷰 피터 잉김 대표 변호사는 인문학과 자연과학 서적 토론이 업무에 큰 도움이 된다고 말합니다. 소송도 중재도 결국은 사람의 마음으로 움직이는 일, 사람을 이해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변호사들이 결국 다루는 게 사람 일인데 그 사람에 관해서 여러 가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지식이 필요하고요. 또 사실은 너무 틀에 박힌 내용보다 좀 창의적인 생각을 하는 게 법무법인 피터 잉김은 김가뷰 변호사와 스위스 출신 볼프강 피터 변호사가 지난해 의기투합해 만든 국제중재 전문 로펌입니다. 국제중재에 특화된 로펌답게 미국과 영국, 호주, 인도 등 여러 나라 변호사들이 함께 모여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너무 친절하고 다른 로펌에서 접할 수 없는 경험들을 많이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히어링이나 서면 준비에도 김가뷰 대표 변호사는 자타공인 국내 최고의 국제중재 전문가로 꼽히는데 피터 잉김은 현재 스위스 베른과 제네바, 싱가포르, 호주 시드니 등 4곳의 국제 네트워크 사무소를 두고 있습니다. 통상 위계가 엄격한 다른 로펌과 달리 젊은 변호사가 대표 변호사에게 스스럼 없이 질문을 던질 정도로 분위기가 자유롭고 수평적입니다. You said your dream is to write a book like this, that we write a book like this. And Yeah, I wanted to understand that better. What do you mean a book like this? 대표에게 그래서 쓰고 싶은 책이 뭐냐는 도발적인 질문을 던지는 올해 38살의 한민호 변호사. 이력이 독특합니다. 외고를 나와 서울대 법대 재학 중 사법시험에 합격했는데 어린 시절 10년을 독일에서 보냈습니다. 독일어를 모국어로, 한국어와 영어는 외국어로 배웠다는 게 한민호 변호사의 말입니다. 어렸을 때 독일에서 10년 살았기 때문에 독일어는 모국어로 사실 배웠습니다. 그래서 독일어를 하고 오히려 한국어와 영어 두 개를 외국어처럼 배웠기 때문에 흔하지 않은 특이한 경험. 독일과 한국을 잇는 어떤 가교 역할을 하고 싶어서 원래 경제학을 공부하고 싶었다는 한민호 변호사는 우연한 계기에 법학으로 전공을 틀었습니다. 경제학을 해야 되나 무역을 해야 되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다가 고등학교 때 우연히 지인이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그 일을 하면 훨씬 더 지평이 넓어질 것이다 해서 국제적인 일을 해야겠다라는 꿈을 갖고 법대에 진학하게. 사법연수원 수료 후 해군 법무관을 거쳐 국내 세 손가락 안에 드는 대형 로펌에 입사한 한민호 변호사는 국제중재 전문 로펌 피터 잉김이 설립된다는 소식에 뒤도 안 돌아보고 피터 잉김에 합류했습니다. 국제중재 전문 로펌이 설립된다는 소식에 가슴이 뛰었다는 게 한민호 변호사의 말입니다. 저는 항상 국제적인 업무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피터 잉김이 설립된다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 국제중재 전문 변호사로서 활약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만들어진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가슴이 뛰었거든요. 그래서 그 뒤돌아볼 거 없이 사실 저는 가슴을 뛰게 만들었다는 국제중재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것이냐고 묻자 차분했던 한민호 변호사의 목소리가 열에 들떠 높아집니다. 국제중재는 당사자들 사인들끼리 사적 당사자들끼리 재판을 하는 겁니다. 유일한 차이는 판사님이 재판을 하는 게 아니고요. 당사자들이 중재인을 고른다는 것, 그리고 절차를 정할 수 있다는 것. 판사 없는 재판, 그만큼 분쟁 문제를 다루는 변호사의 역량과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 외에는 사실상 재판과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저희가 송무 업무 또는 분쟁 업무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제적인 큰 상거래나 아니면 해외 프로젝트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저희가 그 소송 변호사처럼 그 재판에서 활약을 하게 됩니다. 작년엔 한국 금융회사가 연관된 무려 7조 원 규모의 국제 분쟁을 이겨 막대한 자금 유출을 막았습니다. 이제 한국 그 금융사가 미국에서 럭셔리 호텔 15개를 인수하려다가 굉장히 큰 그 호텔 소유권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실사 과정에서 발견하게 되고 저희가 효과적으로 대응을 해서 그래서 7조 원 규모의 국부 유출을 막았다 이런 그 보람이 있어서 입이 떡 벌어지는 금액, 업무 얘기를 하는 한민호 변호사의 말에선 소속된 피터 앵김에 대한 자부심과 자신감이 뚝뚝 떨어집니다. 변호사들이 다 그 외국어가 최소 2개 국어에서 3개 국어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모든 변호사들이 그 피터 앵김의 김가뷰 변호사님부터 가장 막내 오서 변호사까지 모두가 대리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같은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상대가 미국 굴지의 로펌이든 누구든 일단 붙으면 이긴다는 신조로 최선을 다하고 또 성과로 입증한다는 것이 한민호 변호사의 말입니다. 저희는 일단 컨플릭트가 없고요. 그게 어떤 의미를 갖냐면 사건을 맡게 되면 그 사건을 이제 승소로 이끌기 위해서 저희는 가리지 않고 굉장히 집중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그런 그 다른 대형 로펌과 비교해서 그 사건 하나에 굉장히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 있고요. 대형 로펌에 비해 작지만 작아서 큰 조직이 줄 수 없는 유연하고 효율적인 이른바 부티크 펌의 강점을 10분 발휘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리고 독서 토론에서 보여졌듯이 자유롭고 수평적인 회사 분위기는 이런 강소 로펌으로서의 강점을 극대화하고 있다고 한민호 변호사는 말합니다. 저희가 그 상하 그 관계가 엄격하지 않고 오히려 이 사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그 어떤 솔루션을 가져올 것인가를 항상 자유롭게 토론을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한 같은 고민을 가지고 같은 지점에서 동등하게 그 연차를 가리지 않고 또는 국적을 가리지 않고 그럼에도 국제중재 분야에서 아직 한국 로펌의 인지도가 낮은 점은 아쉬운 점이자 극복해야 할 과제입니다. 한국 변호사가 이걸 할 수 있겠어? 하는 회의적인 시선이 아직도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한국 변호사를 경험해보고 국제중재를 성공적으로 이끄신 그 회사들은 그런 우려나 그런 걱정이 좀 없으신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아직 그런 그 엔트리 배리어가 때로는 어떤 그 장애물로 작용하는 경우가 여전히 좀 있어서 그 부분을 극복하는 게 또 제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타공인 국제중재 이른바 원탑으로 꼽히는 김가뷰 대표 변호사의 뒤를 이어 국제중재 차세대 에이스를 꿈꾸는 한민호 변호사. 국제중재 분야에 도전하려는 후배 변호사들에게 조언을 한마디 해달라고 하자 김가뷰 대표 변호사와 같은 단어가 나옵니다. 사람에 대한 이해의 지평을 넓히라는 겁니다. 국제중재 업무가 말씀드린 것처럼 재판 업무고 결국은 사람을 설득하는 업무거든요. 그래서 법만 잘 알아서 되는 건 아니고 사람의 어떤 심리를 움직여야 되는 결국에는 그런 업무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 폭넓게 책을 읽는 게 저는 그 후배들한테 항상 조언을 하거든요. 꼭 법서뿐만 아니라 소설이 됐든 아니면 그 인문서적이 됐든 교양서적이 됐든 사람을 이해하는 지평을 넓혀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일,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묻자 한민호 변호사는 넉살 좋게 법률방송을 응원하겠다는 말로 인터뷰를 마무리했습니다. 법률방송 응원하겠습니다. 법률방송 왕성민입니다. 네, 대법원 주요 판례를 통해서 일상에 도움이 되는 법률 정보를 알아보는 강천규 변호사의 잘 사는 법. 오늘은 상속재산 분할과 기여분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강 변호사님, 오늘은 어떤 판결 가져오셨나요? 네. 그러니까 이모 씨는 2008년 3월 1일에 사망을 했는데요. 네. 사망한 이 씨에게는 김모 씨와 박모 씨
2명의 부인이 있었습니다. 네. 이 씨는 전처인 김 씨와의 사이에 9명의 자녀를 뒀고 네. 후처인 박 씨와의 사이에 2명의 자녀를 뒀습니다. 네. 이제 후처인 박 씨는 처음에 한 16년간은 네. 이 씨와 전처인 김 씨 사이에 혼인 관계가 유지되어 있는 동안에 중혼적인 사실혼 관계를 유지를 했고 네. 이제 전처인 김 씨가 사망한 후인 87년 5월 16일 이르러서야 이제 네. 혼인 신고를 하게 됩니다. 네. 이제 한편 돌아가신 이 씨는 2003년 3월부터 2008년 3월까지 네. 이제 여러 병원에서 통원 치료를 받고 뭐 10차례 정도 입원 치료도 받는 등 투병 생활을 했는데요. 네. 후처인 박 씨가 이 5년의 기간 동안에 사망한 이 씨 소유의 집에 함께 살면서 이 씨를 간호를 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이 씨가 2007년 이후로 병세가 급격하게 악화가 됐는데 네. 후처인 박 씨가 이 씨를 정성껏 간호를 했던 거죠. 네. 이 씨가 돌아가신 후에 이제 문제가 생겼는데 네. 그 이 씨하고 전처인 김 씨 사이에 태어난 자녀들이 후처인 박 씨하고 배다른 형제들을 상대로 해서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를 제기를 하게 됐고 네. 이에 맞서서 후처인 박 씨가 네. 돌아가신 이 씨와 동거를 하면서 이제 간호도 했고 특별히 부양을 했다 이런 네. 이유로 이런 기여한 부분을 인정해달라 그래서 기여분 청구를 하게 돼서 대법원까지 올라오게 된 사건입니다.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 기여분 결정 심판 청구 이게 뭔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네. 어머니와 이제 자녀들이 공동으로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아버지가 남겨놓고 가신 재산을 누가 얼마나 더 많이 가져갈지를 일단 상속인들끼리 협의로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만약 상속인들 사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네. 이제 가정법원에 상속재산을 법에 따라서 나누어 달라 네. 이런 청구를 할 수 있는데 네. 이것을 이제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라고 하고요. 네. 이제 이렇게 상속재산을 분할을 하려면 이제 분할의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을 확정하는 절차가 굉장히 많이 중요하게 되는데 네. 근데 그것이 협의가 되지 않으면 역시 가정법원에 나의 기여분이 얼마인지를 결정해달라 이런 소송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이제 기여분 결정 심판 청구라고 합니다. 네. 이게 뭐 후처 박 씨가 5년 동안 남편 병수발을 했는데 기여분을 인정해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뭐 다른 문제가 뭐가 있는 건가요? 예. 일단은 피상속인 이 씨의 배우자 박 씨가 네. 이 씨를 이제 정성껏 간호를 하면서 고생을 한 것은 분명합니다. 네. 이제 문제는 기여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네. 상당한 기간에 동거를 하고 간호를 한 것만으로는 좀 부족하고요. 이제 피상속인을 이제 특별하게 부양을 하거나 네. 아니면 피상속인의 재산의 뭐 유지나 증가에 특별한 기여를 해야 네. 되는데 이제 부부의 경우에는 이제 동거 부양 협조 의무가 인정된다는 게 좀 네. 문제가 됩니다. 사안의 경우에 박 씨가 고생은 했지만 사실 배우자로서 응당할 일을 한 것은 아니냐 네. 이런 이제 주장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식하고 부부의 부양 의무 정도를 달리 본다는 건데 그래도 뭐 어쨌든 같이 살며 돌봐준 배우자 기여분을 좀 폭넓게 인정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사실은 요즘은 이제 그런 주장이 상당히 강하게 제기가 되고 네. 있고요. 이제 그 배경을 이제 살펴보면 네.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노인들이 이제 노년의 배우자에게 의존해서 살아가는 그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네. 우리 사회가 핵가족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의존도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 사회 사회복지가 아직 그렇게 네. 완전하게 촘촘하게 돼 있지는 않기 때문에 네. 결국은 노년에 아픈 사람이 생기면 배우자가 끝까지 이제 그 사람을 이제 책임지고 네. 짊어져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배우자한테 상속분을 더 많이 떼줘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이제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사실 이제 이혼과 좀 비교를 해보면 네. 한 20년, 30년 혼인 생활을 하다가 이혼을 하게 되면 네. 재산 분할로 한 50% 정도가 인정이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보다 더 오랜 기간을 살았는데 그리고 살면서 특별하게 부양까지 했는데 네. 돌아가신 후에는 사실 받을 수 있는 몫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사실 오늘 사안처럼 만약에 자녀가 한 9명 이상 된다고 하면 네. 계산해보면 한 14% 정도 밖에 못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둘 사이에서도 좀 불균형한 것은 아니냐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법원 판결은 어떻게 나왔나요? 네, 우리 대법원은 결론적으로는 박 씨의 기여분은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네. 판단을 했는데요. 네. 이 사안의 경우에는 이제 통상 부부로서의 부양 의무를 이행한 것에 불과하다 네. 이렇게 본 부분이 있어서 네. 뭐 배우자라고 해서 간호하고 부양한 사정만으로 뭐 폭넓게 기여분을 인정해주기 좀 어렵다 네. 이런 입장을 취했습니다. 잘 사는 법, 상속재산 분할과 기여분에 대해 정리를 좀 해주시죠. 예.
우리 대법원은 사실 기여분을 폭넓게 네. 인정을 하는 것은 이제 입법자가 정해놓은 법정 상속분을 네. 이제 법원의 판단으로 실질적으로 수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상당히 엄격하게 보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네. 이제 그렇다고 해도 공동 상속인 중에 일부가 이제 상속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특별한 기여를 했다고 하면 네. 이제 그 기여분은 인정해 주는 것이 이제 실질적인 공평을 이루는 것이 될 것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자기 생활 수준 이상으로 음. 특별히 부모님을 부양하거나 한 경우가 있다면 그 기여분을 가져가는 것이 공평하겠죠. 네. 이처럼 아버지나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상속인들 사이에 뭐 생전에 증여를 받은 것이나 아니면 기여분이 얼마가 되는지 이런 부분에서 의견이 대립되는 경우에는 네. 이제 상속인들 개개인의 구체적인 상속분을 정해달라는 취지로 가정법원에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를 하실 수가 있고 네. 또 기여분 결정 심판 청구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해결책들을 좀 고려하셔서 진행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특별히 부양 의무를 더했을 경우 유산 기여분이라는 게 있다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인턴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주고 거짓 해명을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광욱 열린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공직선거법은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을 경우 의원직을 상실합니다. 대검이 일선 검찰청 형사부나 지청은 검찰총장 및 장관의 승인이 있어야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법무부 직제 개편안에 대해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검은 수사 공백이 발생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경쟁조직원 살인 혐의를 받는 폭력 조직 출신 30대 피의자가 범행 19년 만에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기소 중지 상태였던 이 피의자는 휴대폰을 개통했다가 검찰의 휴대전화 발신기지국 추적을 통해 덜미를 붙잡혔습니다. 지난 2, 3월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길고양이 여러 마리가 죽은 채 발견된 사건의 용의자가 붙잡혔습니다. 70대 남성인 용의자는 항암 치료 중인 아내가 고양이 울음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자자 살충제를 섞은 사료를 사료통 등에 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6월 8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